젊은 층들이 빚이 많잖아요. 네네네. 퇴직할 때가 돼도요. 50% 빚이 그냥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네. 그 우리나라의 그 50대 가구의 총 자산이 평균 6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인생에서요,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6억 4,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계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가 평균 1억 800이더라고요. 그걸 빼게 되면은 5억 3,400인데, 그 말씀대로 어떤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5억 3,4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그걸 빼고 나면 3,900만 원이거든요. 거의 4천만 원도 안 되네요. 예, 예. 그걸 가지고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순자산 5억 3,400도요. 저 부자들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그런 건데, 맞아요. 우리나라 가구를 줄을 딱 세워가지고 딱 중간, 예를 들어서 100이면 50번째. 네네. 거기는 한 3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값이 20년, 30년 후 과연 이웃나라 일본 같이 되진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연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포함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재산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연금을 받게 된다면 30년 받는다면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한번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연금도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집을 이렇게 연금화 시켜가지고 얼마씩 돈을 받든지,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빠르니까 이 일을 좀 오래까지 하든지, 그 두 가지 해결책밖에 없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 예, 예. 이 내 집 하나 믿고 예. 정말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 원이 안 되는 예. 이 돈만으로 5, 60대 그 인태를 만약에 맞이하게 되면 예. 실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본의 NHK, 우리말에 하면 KBS죠. 거기에서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네네. 방송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돼서 그 읽은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노후 파산이 유행이 됐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일본의 직장인들은 60까지 거의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잘릴 염려가 별로 없고, 고성장기에 일본의 노인들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주식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사게 되면은 고성장기에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월 200만 원 정도는 우리 돈으로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특집 방송할 때 6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0몇 명 정도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농업 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6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혹시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그 당시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113.5%. 가구 수가 100이면 113채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평균 정병이 104%였거든요. 웬만하면 집이 있어요. 그거 팔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지인이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경과 우리 서울과 경기도 접경 지역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으니까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이 일본의 버블 경기의 피크일 때 3억 6천만 원 가지고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물어봤어요. 야,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팔릴지 말지예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 200만 명이라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본다면 아까 말씀대로 집안채잖아요. 그리고 3,900만 원이고. 근데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과연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도 일본 사람은 빚이 없어요. 그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부채 비율이 연령대별로 보면은 일본도요 40대 미만은 188%. 일본도 젊은 사람들은 빚밖에 없어요. 왜냐?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으니까 188%인데 현역 시절에 그걸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거의 없어요. 5%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냥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똑같이 30세 미만이 198%. 젊은 층들이 빚이 많잖아요. 네네네. 퇴직할 때가 돼도요. 50% 빚이 그냥 있어요. 아까 1억 800이 있다고 그랬죠. 50대. 일본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푸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심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빚만 계속 갚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은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더 큰 평수,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대로 15평에서 20평, 20평, 30평, 30평,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할 때도 빚이 50%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10년, 20년 후에 만약 나타난다면 그 문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찍 주택연금을 가입해가지고 그럼 떨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또 솔깃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판단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하락인가 장기 구조적인 하락인가. 근데 그게 판단이 어려워요. 어렵죠. 일본도 뭐냐면 버블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게 장기 구조적인 하락이구나 깨닫게 되는데 5, 6년이 걸렸어요. 지금 말씀대로 반등했잖아요. 근데 언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약간만 오르면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고 특히 언론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이거 내가 잘못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그거를 장기 구조적인 하락이라는 것이 5, 6년 지나서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 여름인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지금 1년이 이제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일시적인 하락이면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장기 구조적인 하락이면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냉정한 생각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꼭 살아야 될 집이고 빌리지도 않고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나 집 없으면 안달하는 사람이면 안심감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도 돼요. 근데 무리하게 빌려서 일본의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만약에 하는 거 이게 앞으로도 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후 대비로 꼭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198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 버블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요 3, 4년 동안 우리나라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수출이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선진국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영화값을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 돈으로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날리고 우리가 더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3년 그 코로나 사태 동안에 사실 그게 금리가 한 1% 이하로 떨어진 거, 돈 왕창 풀어서, 그래서 그걸로 그게 부동산값 올린 거 막 이유가 없거든요. 몇 군데 오른 거를 기준으로 이게 삼아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의 3대 도시가 있는데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거든요. 그 택지의 장기 그 추이를 한번 보면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버블 기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1991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2012년까지 102,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올라서 120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오른 거 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또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오르는 게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극화돼 가요. 오르는데 몇 군데만 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들 전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가면요, 양극화돼 가요. 그러면 그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한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절부절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인구 감소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그때 것이다. 일본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일본도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도 한이 맺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한 2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젊은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지금 우리 가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에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일본이 지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유,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냉정하게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3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후 대비로 제일 필요한 게 집이다 생각하는데, 노후에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고 둘만 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떠나, 또 한 사람 남아 떠나. 그럴 때 집이라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후 대비해야 되니까 집을 꼭 사야 된다? 이것도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선진국 중에서는요,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랬는데 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서 집도 그냥 사는 거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일본은요, 집을 새 집을 싹 사서 들어가면 순간부터 집값이 떨어져요.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낡은 아파트도 올랐거든요. 네. 아까 그 말한 제 친구 28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제가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제가 지난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그거 30년 넘은 아파트니까, 낡은 아파트니까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죽어도 재건축은 안 된대요. 왜요? 왜 안 되냐면 한 300가구가 사는데요. 대부분이 노인들이에요. 첫째, 귀찮아. 둘째, 돈이 없어요. 우리는요, 강남에 돈을 받으면서 재건축한 것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재건축은 맘만 먹으면 얼마 되는 것 같죠? 80%가 찬성해야 돼요. 근데 노인들이 언제 돈을 안 모아놨어요. 저 여의도 살고 있는데 거기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나가서 전세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얼마 돈 내야 된대요. 그 돈이 있는가? 준비해놨나? 분담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만 찬성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일본에서는 아파트의 슬럼화가 지금 큰 문제예요.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지가 슬럼화 돼가고 그 애물단지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이 철근 콘크리트 만든 대단위 아파트 이거는요 전체 주택수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지금 일본에서 아파트의 슬로마가 사회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수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63%예요. 그것도 다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로. 옛날엔 낡은 아파트 올랐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가 과연 그럴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으면 빨리 그걸 연금화 시켜놓으면은 그때 떨어지더라도 모자라면 그만이에요. 남으면은 돌려주거든요. 그게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예, 지금 부동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더라도 일본의 가계 자산의 부동산의 비중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재산이 꼴 부동산이잖아요. 다른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떨어지면.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제 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5, 60대 이후에는 이 부동산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주택연금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 부부만 남았을 때는 집을 줄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줄인 집은 그래서 금융자산 얼마나 더 얻고 사이즈를 줄여서 남는 돈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고 들어간 돈도 연금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집만 돼도 70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한 90만 원 정도는 받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일본에 같은 경우 보면요. 애들 손에 띄우고 난 40대 후반부터는 대부분의 주부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다 일을 해요. 지금 제가 요즘 유수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90에서 100살까지 다는 노인들 일하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일이라는 게 꼭 돈만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를 뭐랄까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재작년에 잡코리아가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라고 그랬어요. 51.7세에 퇴직해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그 인적 자산이 썩게 되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도 재취업을 해서 뭔가 그 인적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벌든 뭐 400만 원 벌든 그 버는 거. 그게 다른 부동산 금융자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직장인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요.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 수입을 얻는 일이든 또는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돈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부부 화목, 요즘 중년 황혼년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노후에 남편이 일이 없어가지고 불화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너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산 관리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해나가는 게 자산 나을까요? 관리는 뭐냐면 자산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왜 세 가지일까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실물 자산, 둘째는 금융 자산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적 자산. 그러니까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해야 돼요. 부동산은요,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기, 부부 둘만 남는 시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부부 간병기, 그리고 한 사람 떠나고 혼자 남아 하는 시기, 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봐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연금화를 시켜야 될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연령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단계로 나눠져요. 저는 요즘 가끔 강의하면서 황당할 때가 뭐냐면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한 분이 가끔 오셔가지고 요번에 저 퇴직하는데요. 퇴직금 2억 받는데 주식 사가지고 튀겨서 노후장에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 튀기려고 했다가 날려버리면 얼마나 노후가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해요. 인생 단계별로 이 금융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현역이니까. 월급 받아서 쓰고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때는 현역실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건 2단계부터인데 2단계는 언제냐? 퇴직한 직후. 퇴직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얼마씩 꺼내 쓰고 얼마 정도로 수익률로 목표를 하고 운용을 하는가를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았다면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써야 돼요. 예.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1억 있으면 9,60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400만 원 꺼냈었으면 1년에. 그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한 3%니까 한 4, 5 많아봐야 6% 정도.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는 혼합형 펀드. 안정적으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한 20, 30% 이내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튀겨요.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덜 꺼내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덜 꺼내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집을 줄이거나 아까 집을 줄이라고 그랬죠.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에서부터 80대 초반에 시작이 돼요. 그때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남은 노후 자금을 예금 같은 확실한 데 집어넣고 아껴서 꺼내서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2단계야? 3단계야? 그런데 1단계처럼 하면 안 되죠. 그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일반 직장인들 지금 뭐 저와 비슷한 30, 40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지금 1단계 예. 자산을 적립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예. 운용을 하는 그런 네. 시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계실 텐데 그렇죠. 예. 또 한편은 50대 이후의 분들은 또 이거를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돈을 잘 최소로 꺼내 인출을 쓰고, 하시고 운용을 하더라도 이거를 뻥튀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절대 그런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정기예금보다 살짝 높은 수익률로 네. 이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운용하는. 되게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거를 네, 네. 말씀해 주셔서 네.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네, 네,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네, 네. 대표님의 이야기를 네, 네.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또 네, 네. 드는 것 같습니다.